네. 마침내 미국과 치열한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우는 것이 관세입니다. 윈윈이 없는 경기인데요. 갑자기 전작권 환수나 국방비 인상 등이 또 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제 끼워 팔고 조건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들입니다. 이 전작권과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거침없이 의견을 밝혀온 분입니다. 전 국방대 교수 문장현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전작권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이제 엄밀한 표현 자체가 전작권이라기보다는 보통 원래는 작전 통제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과 관세 협상의 한 일환으로 살살 막 두 개가 같이 흘러나오다가 이 국방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안규배 그 후보자가 이재명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밝히면서 아주 파장이 커졌는데요. 예, 물론 뭐 대통령실은 아주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는데 이 여러 보수 정치인들과 이제 매체들이 이 문제를 이제 들먹이면서 이제 문제를 좀 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한 방식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작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이해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전작권과 작전 통제권 이게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전작권은 약어인데 일종의 약어. 약자인데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그러는데 하고, 예. 그러면 전시가 아닌 작전 통제권이 있느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없죠. 작전 통제권 그러면은 전쟁을 전쟁을 위해서 염두에 하는, 두고 맞습니다. 하는 예. 것인데 왜 전시란 말이 앞에 붙었냐 하면은 예. 평시 작전 통제권을 1994년 12월에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 사기극이에요. 왜냐하면 사기극이군요. 평시 작전 통제권의 핵심적인 권한은 바로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연합사령관 미군 장성한테 그냥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 그렇기 때문에 빈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시 평시 작전 지휘권을 작전 통제권을 통제권 넘겨받으면서 바로 또 위임해 버렸어요. 바로 중요한 걸 다 예를 들어서 작전 계획을 짜는 권한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 평시에는 우리가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작권이라면은. 근데 그걸 다시 저기 연합사령관한테 줬어요. 뭐 연합 위기 관리라든지 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다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작전 통제권이라고 해야 돼요. 줄여서 뭐 작통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작통권. 어감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에 가까운 얘기다. 그렇죠. 사실 그 평작권도 없는데 네. 그러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은 평작권은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 또 전쟁이 아니면 평소에 무슨 작전 통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전시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기왕 용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전 통제가 뭐냐? 이거 좀 보통 이제 지휘권이라고 그러죠. 군사 네, 지휘권. 지휘권도 여러 가지가 있어. 국군 통수권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야전 부대 지휘관의 권한도 있고 그런데 작전 통제권은 작전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작전 아닌 게 뭐가 있느냐? 그게 군수도 있고 뭐 인사, 군 인사도 있고 뭐 예하 지휘관 그 해임시키고 그런다든지 그런 것은 작전 통제권에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작전 이미 다 편성된 그 부대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어떻게 해라, 어디까지 해라. 이 통제란 말은 사실 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좀 작통권을 환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전환, 우리 전환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 막 이러는데. 네. 그 처음에는 환수란 말을 썼어요. 환수는 그러니까 줬던 걸 가져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네. 부여했던 권한이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날 그때 영어로 이제 assign 그러니까 할당한다, 뭐 주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했어요. 당시 이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은 현재의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때 당신이 작전 지휘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했거든요. 한 이제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해라. 우리의 이건데. 이제 군사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찾아와야 되고 가져와야 되죠. 환수란 말이 맞는데 전환이란 말은 마치 그 어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전환, 이쪽으로 전환하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환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환이 말을 전환이란 말을 썼어요. 그 전에는 뭐 단독 행사 뭐 이상한 말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환수라 그러면은 마치 뭐 빼앗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전환. 정확한 용어는 전환이 오늘 이제 아니라 환수다. 작통권 환수가 가장 정확하다. 작전 이제- 통제권 환수가 가장 예,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꼭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쓰더라고요. 환수란 말 쓰더라고요. 그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군요. 글쎄요. 자, 그러면은 설마 제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아까 역사를 간략하게 좀 짚어 주셨는데요. 이승만 때 넘어갔고 뭐 그랬는데 그 도중에 말이죠. 이 조건부 전환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통권을 넘겨받으려면 뭔가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그럼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해서 갖춰야지 이제 작통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이미지가 확 형성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면은 환수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 없죠. 틀린 거 없는데 원래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그냥 작전 통제권 환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목표 연도가 2012년 예. 4월 17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죠.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은 마치 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보수 우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3년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박근혜였죠. 박근혜는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그러고 무기한 연기해 버렸어요. 무기한 연기하면서 거기서 조건에 기초한 조건이 이라는 말이 이제 붙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조건도? 그렇죠. 사실 한미 간의 합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참 창피할 일인데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작전 통제권을 이렇게 연기하고 안 넘겨받으려고. 안 넘겨받으려고. 참나. 이게. 그래서 어느 이제 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군인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환,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검증을 거치고 뭐 조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작동권 환수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제 환수 조건 국민들께서 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환수 조건이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한국이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를 해야 되고 이제 미국은 보조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애매하네. 주로 이제 무기 많이 사라 이 말이에요. 미국 무기를 많이 사야 된다. 무기가 많으면은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그 사이에 핵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전쟁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애매한 거죠. 이게 그러면 핵무기를 쏘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데 작전 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안보 환경. 네, 그건 뭐 안보 환경. 너무 추상적인데요.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게 안보 환경이? 언제 안보 환경이 괜찮았을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계 역사상 있었나요? 참.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것도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검증하고.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하면 참 잘했다 동그라미 5개를 줍니까? 그렇죠. 동그라미가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0개 이상이 필요해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연합 연합 조치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동그라미를 다 미국하고 한국이 다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단계로 그것도 이제 그때 3단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훈련 해야 되잖아요. 연합훈련 하면은 한 번 더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높아지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 안보 환경이 안 돼 버리잖아요. 영원히 안 돼.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환수를 그래서 못 한다는 소리네, 결국. 논리적으로 이렇게 허점이 많은 것을 환수 방법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작동권을 환수하겠다라고 한다는 소리는 이런 조건을 다 채워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정도인가요? 어떻게 해서 환수가 됩니까? 아직 그게 확실하게 지금 발표가 안 됐어요. 방법이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지 이제 않습니까? 안규벽 그 후보자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아직은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 의견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지금 안 된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렵다. 문재인 방식으로 그래서는 안 하서는 된다. 윤석열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없고, 거기는 아예 네. 시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수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이저 문장열식 환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제가 환수하는 방법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주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주었듯이 네.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주었듯이 받으면 된다. 주었듯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현 전시 이 적대 상태가 유지되는 한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적대 상태가 끝났으니까. 네, 전쟁 그리고 우리가 네.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냥 우리가 행사하겠다라고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로 통보하면 뭐 그걸로 더 이상의 협상 필요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가 보죠 지금. 저는 말보다는 편지 한 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편지 한 장. 예. 편지 한 장으로 줬기 때문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줄 때 편지 써서 줬군요. 편지를 써서 당시 그 무초 대사를 통해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한테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이 그 편지를 보고 영광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신을 보냈죠. 베리고 됐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조건 충족과 검증 방식으로 했다가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주권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통상 관련한 뭐 조약이다 협정이다 그러면은 뭐 밀고 당기고 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건 이건 밀고 군사 당길 주권이기는 밀고 당기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그 대신에 아니다. 이제 얘기를 좀 부드럽게 잘 해야겠죠. 우리가 이런 그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도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까요? 아마 근거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까지 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합의거든요. 여기 SCM에서 합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원칙. 바로 주권의 원칙이죠. 주권의 문제다. 주권의 원칙에는 반발할 근거가 없는 거죠. 없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듯하지만 단순 명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말이에요. 7월 15일이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는 그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연방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네. 그러니 근데 말이죠, 이 법안은 미군 규모를 그러니까 한반도에 와 있는 미군을 규모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작전 통제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주목을 상당히 받고. 26년 회계년도에. 예, 보니까 전작권 여전히 전작권을 썼던데 작전 통제권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 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조치를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편지 한 장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행정부가 함부로 이 전자권을 그러니까 통제권을 넘겨주지 마라. 이제 이걸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해마다 이제 그 국방 예산을 행정부에서 올리면은 그걸 승인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하원 상원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는데 그게 그 회계년도가 아마 10월부터 그 이듬해 9월까지인가. 네, 2020 내년 9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편의상 2026
국방수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작전 통제권 관련한 내용은 없었어요. 오직 주한 미군의 규모 그러니까 규모만, 28,000명 정도, 28,500명 이것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작전 통제권 문제가 들어간 게 조금 의아했어요. 아마 작전 통제권을 그동안에 의원들이 별로 잘 모르거나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네들 이익과 충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봐요. 그것은 작전 통제권 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을 하면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미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부 보증하기 장관이 전까지 이런 표현을 쓰니까 보증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작전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미군이 오히려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다. 한국 국민이 주권 문제 때문에 이 일을 많이 제기한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익에 오히려 더 손해가 온다. 뭐 이런 것으로 설득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그죠, 미국 국내법이죠. 우리한테 어떤 제약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까무러치죠. 그 감축 얘기 기억자만 나와도 그냥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거기에 또 정치권이 전혀 반응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표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잘 설득을 하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조곤조곤 조목조목 설명을 해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참 그거 가기 전에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트럼프는 입만 열면 주한미군이 4만 5천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왜 숫자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맨날 바꿉니까?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어디선가 뭐가 잘못 들었던 입력돼 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현재 28,500명이 여기 있는데 예. 한 4천 명 정도는 그 크게 이제 변동 없이 여기에 그냥 계속 있고 예. 4,500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소위 그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신속 기동군으로서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 본토에 있다가 여기 왔다가 일본 갔다가 독일 갔다가 뭐 돌아다녀요. 그럼 네. 딱 붙박이는 2만 4천이네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연합 훈련할 때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군요. 미국에서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다 와요. 연합 훈련. 그걸 합쳐가지고 그걸 다 합치면은 한 4만 명. 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아니 근데 저희 한두 번 주한 미군이 아니죠, 그들. 네, 한두 번이 아니고 돈 많이 내놔라, 주둔비 많이 내라 할 때마다 우리가 4만 5천 명씩 있다고 맨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 아마 그 밑에 참모들도 네. 각하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왜 안 그런 할 얘기를 거예요. 안 해주죠?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아마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스가 뭐 저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네. 그게 페이크 뉴스죠. 네, 페이크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가짜 뉴스. 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그 했던 말을 좀 이제 모아보면 아까 방금 그 스트라이크 여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브런슨의 생각은 그 스트라이크 여단만 신속 기동군이 아니고 주한미군 전체가 북한 격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일부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동군으로서의 전체가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과 작통권과의 관계를 묶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뭐 아시겠지만 2006년도 1월달에 네, 노무현 정부 때 나왔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반기문 외교부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그 외교부장 네. 이제 국무장관하고 사이에 이제 그 합의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2006년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우리가 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던 때였어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작전 통제 권한은 곧 작전 통제 책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털어버리고 네.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전략적으로 유연하다고 그러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을 전략적 발휘해가지고 유연성. 예. 뭐 여러 그 저기 분쟁 지역에 미군을 투사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작전 통제권하고 전략적 유연성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왜냐하면 책임을 도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고 안 됩니다, 형님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완전 거꾸로 된다, 그죠? 전략적 유연성으로 우리가 그 분쟁에 개입하는 위험도 감수하고 우리의 자주권도 찾아오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작통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이제 미국의 기본 전략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어떤 뭐 대가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양해 사항도 없고 그러나 이제 암암리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논리적으로 좀 타당성 있잖아요. 예. 뭐 이쪽 책임 덜고 그렇죠. 자기는 자유롭게 전략적으로 이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의 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뭐도 가져야 되죠? 권한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하고 맹목적으로 미군이 뭐 감축한다, 철수한다라면은 그냥 놀라 자빠지는.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미국도 그거 이해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이 무슨 큰 이익이 있다거나 뭔가 좋으니까지 놓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건가요? 이익이 많죠. 이익이 많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그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계획을 자기네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작전 계획. 우리 수십만 대군이 다 그냥 그렇죠. 50만 대군의 전쟁 계획을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전쟁 계획 뭐 미국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조금 한꺼풀 더 벗겨놓고 보면은 자 전쟁을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사야 되고 그런군요. 무기를 사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훈련은 미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훈련장이 없어요.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군사력 건설, 특히 이제 무기 획득, 그다음에 작전하는 그 작전 방식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게 있고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군한테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은 한국의 이제 어떤 정책 자율성, 전략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못 믿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무서워 가지고 작전 통제권을 계속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논리는 사실 웃기는 논리죠. 그렇네요, 우리의 주권은 내팽개치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미 간의 군사 협력 관계라든지 한미 간의 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뭐 공동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군사적으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정상화시키는다는 거죠. 정상화된 두 개의 나라가 더 사실은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 다른 보세요. 심지어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작전 통제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위대가. 우리만 참 그러고 있군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혀요. 왜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는 우리의 군사 주권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속이 더 답답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작동권 문제에서 또 한마디 하는데 주둔비 문제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날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거 인상을 해야 된다는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강요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면서 군사비로 아주 작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7,600억 정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뭐 말이 정확하게 이것도 좀 표현을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 표현보다는 주둔비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둔비로 주한미군 주둔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다음 달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25% 부과한다라는 서한을 발송하고 난 다음 날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다 연계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주둔비 문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작동권하고도 이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문제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전 통제권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것은 이제 그런 책임의 분담이라든지 이제 분리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역할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한국 방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것과 함께 그러면 주둔에 대한 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그 주둔이 어떤 목적으로 성격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고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뭐 어느 정도 뭐 멋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국익이 있으니까 발휘한다면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자기네들 전략적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그 주둔비를 내라?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해요. 한국 보니까 첫째 부자다. 돈이 잘 많다.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군대가 거기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방위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방위비가 너무 작다 이거죠. 아주 단순 논리예요. 아메바 같은 논리인데 그 디테일을 따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이익이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한국의 기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주둔비 그 부담, 주둔비 분담이든 부담이든 그건 뭐 두 가지 다 맞겠네요. 주둔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보통 그 현금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연동해 가지고 앞으로 금년 포함해서 5년간 이제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더 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기지 사용료, 뭐 여러 가지 세금 면제, 그다음에 뭐 사격장, 뭐 이런 거 부동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다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전부 100% 무상이죠. 그걸 다 합치니까 국방부에서 계산한 거예요. 국방부는 뭐 이런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 친미적이잖아요. 국방부에서 계산한 것도 그게 약 2조 원 이상이 돼요.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정말 엉터리죠. 거의 뭐 5, 6조를 거의 지금 주고 있는 셈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리고 또 이거 매년 계산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게 1조 5천억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금 13조로 올려라 이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것은 뭐 그냥 한쪽 귀로 흘려야 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할 만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니 100억 달러? 왜 200억 달러라고 안 하지? 300억이나 500억이면 어때요?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건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무시하는 트럼프는 게 무시할 때 말을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보다 보면 좀 답답해지는 게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원래 존재했던 이유가 북에 대한 억지력으로 존재하면서 뭐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한반도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개념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주둔비 좀 내놔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주둔비를 줬던 건데 자기들은 지금 이제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서 이 군대가 전 세계 다른 곳에 전쟁 나오면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사실 우리 기지를 자기들이 쓰는 게 기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그렇죠. 그 시민사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오히려 우리가 주둔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트럼프한테 주장할 수 있는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확실하게 대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대들면은 아무리 약한 나라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북한처럼 소위 불량배 국가죠.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로그 스테이트 그러죠. 들어줘요. 존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심기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1조 13조씩 내놓으라 그러면 또 알아서 또 길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밑에 그 협상하는 팀들이 그 정도의 강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민의 그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지지가 국민이 지지하고 의회가 국회가 확실하게 그 바로 서 있으면은 행정부가 힘을 얻게 돼요. 그렇죠. 사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회가 뒷받침해 주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은 조금 덜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한테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합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둔비는 당신들이 오히려 내라. 내라라고 딱 들이대야죠.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당신은 뭐 저기 바깥에 시민사회에 있고 뭐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리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거 절대 연결해서는 안 돼요. 통상 문제하고 안보 문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대개 두 개의 다른 문제를 연결하려면은 두 개 각각이 양보하고 얻고 할 것이 존재해야지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절대 양보할 게 없으면은 두 개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좀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극단적으로 안보 문제는 일체 함구하고 아예 얘기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거. 근데 아마 이게 트럼프도 약간 그 패키지 딜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해 보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한다고 해서 통상에서 지금 25% 관세가 10%로 줄어들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미 지금 다 25, 30 뭐 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유럽도 그 지금 수준으로?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준으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좀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보니까 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독립된 한 나라의 주요한 권한이 사실은 군대 통수권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적 내용이 작전 통제권인데 이게 이제 준비의 문제도 아니고 명분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세계 경제 명분의 문제인 것은 또 사실이죠. 명분은 있다. 네, 명분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세계 경제력이 뭐 1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또 뭐 군사력이 뭐 5위라는 데도 있고 6위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아무튼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제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제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아주 어찌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참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냐하면 K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의 이 자존심이랄까요, 자존감은 엄청 높아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좀 한번 짚어주시고 네. 마무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예. 2006년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20년 전이죠. 2006년도에 아까 이제 그 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결정을 했죠. 근데 그 2006년 바로 그 해에 연합 훈련을 할 때 당시 연합 사령관 버웰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자기 상관 태평양 사령 같은 사성 장군인데 태평양 사령관이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상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제가 이게 어디다 보여드려요?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예. 글자는 안 보이겠죠? 바로 들면 바로 나옵니다. 네, 글자는 안 보이겠죠? 네. 이거 2급 비밀이었어요. 2006년 9월달에 보낸 것인데 2009년 1월달에 비밀이 해제됐어요. 근데 그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수해서 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버웰 벨 사령관이 연합 훈련을 하면서 한국군 장교들한테 뭘 많이 시켜봤어요. 사실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더 낫더라 이거. 너무 낫다, 잘한다. 그래서 또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상희 합참의장 장관까지 했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작전부장 삼성 장군인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럼스펠드 형한테 한국군은 바로 지금 투나잇이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투데이 오늘이라도 한국군은 자기네 군대를 지휘해 가지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장관한테 건의하기를 늦어도 2009년까지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군요. 자, 그럼 지금 20년 후인데 지금 우리 능력이 안 된다. 무슨 뭐 조건이 안 된다. 이거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저는 임기 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가능한 조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라든지 예. 내년 국군의날 행사 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군대로서 국군의날을 맞이한다는 거.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어물어물하다간 문재인 정부 꼴이 납니다. 어물어물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하고 똑같아진다. 똑같아집니다. 임기 내 환수한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까? 정권 초기에 그냥 정권 초기에 되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 능력 되니까 예. 논리도 되고.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더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은 있죠. 모르지만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요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잘 짚잖아요. 중요한 거 딱딱 짚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강단 하는 있고 거 보니까. 신념 있게 밀고 나가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크게 대어가지고. 예. 그러나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미 다 자타가 공인한 바이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강단 있게 작전 통제권을 좀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역사에 남는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부터 이재명까지. 그래서 아마 후대 군사사라고 그러죠. 군사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2명의 이 대통령의 편지를 공부할 거예요. 이승만의 편지, 이재명의 편지. 그러니까 이 작통권을 준 편지와 환수한 편지를 역사에 길이 남는 그렇죠. 문건으로. 그 사이에 70년 동안 우리 군대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한국 군사 연구자들이 어떤 읽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작전 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 주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작전 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입니다. 마침내 작통권을 되찾아와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선진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한국군은 강군으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안을 끄집어내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여전히 길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동권에 대하여 깊이 있고 예리하게 분석해 주신 문장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